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히자며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의 힘으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특검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수사 회피 시도에 불과하다며 거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웅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겨냥한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자진 월북이 아닌 걸 알고도 허위 공문서를 쓰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계열사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와 이후 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던 SPC그룹이 일주일 만에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그룹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 전력을 활용해 한국을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은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모든 대북 문제는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임명된 지 44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오후에는 김웅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먼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전 10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문에 출석하는 서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던가요?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뒤이어 오후 2시에는 김웅희 전 해경청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입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피살 이튿날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웅희 전 청장은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는데요.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던 겁니다. 특히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지 않는 걸로 하겠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에선 어떤 걸 주로 다툴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신문에선 두 사람이 월북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집중적으로 심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주 한 차례씩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을 삭제한 적 없고 보안상 관련 있는 부서에만 열람 범위를 조정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들의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관이었는데 두 사람이 각 기관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주요 사건 조사 때의 태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또 과연 국가는 무엇인지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당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을 겨냥한 수사 동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준비 과정에서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영장이 청구된 게 오늘 아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아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을 그제 오전 체포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거의 채운 겁니다.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혐의 사실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시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전인 지난해 4월부터 한창 진행 중인 8월까지입니다. 검찰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듭 대선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체포 당시 수회에 걸쳐 8억 원 상당에서 횟수와 금액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얼마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힌 중간 전달책의 메모를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을 어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이번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검찰의 회유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혹시 뭐 검찰 측 회유나 협박 있었을까요? 심경 변화 있으신 이유 있을까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냈던 만큼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구속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게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네,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법원은 김 부원장 신문과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 출석 과정에서 김 부원장의 모습이 체포 뒤 처음으로 공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김 부원장 구속 여부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그제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시기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고요. 수사팀도 압수수색은 타협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우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수사 회피 시도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조금 전이죠.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우선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관련 수사를 노골적인 정치 탄압 그리고 보복 수사의 칼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은 정치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이 조작과 날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쟁으로 나를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는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이어서 여당이 거부한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이 가진 힘으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 그리고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했던 것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니 이제야 특검을 주장하느냐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죽는 전략을 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모두 앞에서 12개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어제 대검찰청 국감 파행을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어질 질의 과정에서는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김용 부원장 사건 관련 이 법원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빚은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카카오와 SK CNC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압수수색 오늘 엿새 만인 거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SK CNC 판교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재 원인과 설비 관리 감독 실태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당시 CCTV를 분석해 지하 3층 전기실 안에 있는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했고 뒤이어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화재가 배터리 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건지 지침과 별개로 배터리 자체 문제로 일어난 건지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SK CNC는 서비스 장애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K CNC 측은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에 화재를 알렸다고 밝혔지만 카카오 측은 3시 40분쯤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화재 상황을 파악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수사 당국이 화재 원인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양측 주장의 진위도 밝혀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 등 주요 업체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건물 전체 전력이 차단돼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장애가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PC그룹이 지난 15일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그룹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SPC 허영인 회장은 조금 전 11시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호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 날 인근 장소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재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내에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C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과나 대책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늘 SPC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6시 20분 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혼자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 회사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후속 대응도 안일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계속 확산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회사 측이 고인의 빈소에 빵을 보내고 사고 다음 날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망 사고의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측의 대응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학가와 온라인 등에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확산하자 SPC는 뒤늦게 사과문과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2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유행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주 만에 이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와 비슷한 24,751명입니다. 2주 전보다 2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정도 많습니다. 5주 연속 2만 명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로 9주 만에 1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한다는 의미고 1 미만이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33명으로 열흘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0명 나왔습니다. 당국은 감소세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으며 확진자가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다 12월 초쯤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 1세에서 6세까지는 1000명당 7.2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당국은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큰 어린이와 고령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또 가을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아 17개 시도 유명 행락지와 축제장에 2,500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엔 검역 지원 인력 150여 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 수요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대 내 재유행에도 대응하기 위해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 검사 후 복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5,000여 명이 격리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고 군 선별 진료소와 응급실에 24시간 진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검찰이 각 사건의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만큼 어느 쪽이든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네. 오후에 잡혔더라고요, 심사가.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할 때 보통 증거인멸 우려, 도망갈 맞습니다. 우려 이런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단 말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사실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과 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일단 형사소송법이 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근데 체포영장은 왜 발부가 됐느냐? 체포영장이 발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 추가로 이 수사기관이 소환을 요구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아야 되는데 예. 최소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오후에 실질 심사 이제 예정돼 있는데 실질 심사에서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으로 보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주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건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김용 부원장이 어떤 상황이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바로 유동규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 기간 만료로 지금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김용 씨가 같이 구속 수감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시 입을 맞추거나 뭔가 증거를 같이 맞춰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이런 사실관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느냐일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돈을 주고받는 범죄에 대해서 이게 뇌물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주고받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가능합니까? 네, 사실 뇌물 범죄 수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고받은 그 실체를 사실 돈,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수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발급받았는지 그 흐름이 어디로 최종적으로 귀속하는지가 비교적 명징하게 나옵니다. 근데 현금 같은 경우는 뭉칫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로 사용됐는지 돈의 흐름을 쫓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은 이게 뭐 뇌물이 됐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든 본인의 또 처벌을 감내하고 하는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빙성을 상당히 또 높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의 진술만으로 사실 범죄 혐의를 증명해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진술이 그럼 진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러 다른 등장하는 인물들의 조서를 꾸며야 되고요. 또 추가로 어느 현장에 갔다, 어느 장소에서 줬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돈의 수수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이른바 뭐 CCTV나 다른 여러 정황들, 증거들 확보를 하면 그 정도가 되면 공소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만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당초 저희가 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번에 핵심 근거가 됐을 맞습니다. 거다라는 추정을 했었는데 그 영장에 보니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한 명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 사람의 증언까지 확보를 했을까요, 검찰이? 저는 검찰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남욱 변호사의 이 업무를 봐줬다는 이모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영장에 적시돼 있기도 하고 이 행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가 비교적 명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른바 스토리를,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 관련자들,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은 최소한 확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돈의 흐름을 짚어보면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돈을 처음
처음에는 정모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다가 정모 변호사가 이 부분을 유동규 씨에게 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김용 가져갔다라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뭐 정모 변호사에게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돈을 뭐 지급하게 됐고 그리고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는 본인이 차린 또 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아니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는 진술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 넘게 지난 지났습니다. 것들이라서 뭐 시기나 장소가 특정이 되더라도 CCTV나 출입 기록 같은 건 사실 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물증으로 지금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는 증거로 어떤 영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까? 사실 메모라는 것도 일방이 그냥 본인의 어떤 상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명력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업의 장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문서는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해당 보도를 보면 메모가 나오고 거기에 뭐 김용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낮은 단계라고 그렇다면 그 메모를 기재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굳이 안 남겨도 되는 거면 허위로 남겼을 것인가? 이게 실제로 그 시기에 작성된 게 최소한 맞다면 이게 증거 능력은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볼 것이고 당연히 이 공판 과정에도 증거로 편철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이제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을 적시를 했죠. 이게 만약 돈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일단 뭐 소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이 이제 어디에 썼는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선 자금,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판단하는 검찰의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이 돈이 그 돈인지는 유동규 씨의 진술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애초에 유동규 씨가 이 위례산업과 대장동 사업의 대가로 첫 영장 청구가 됐을 때 검찰이 이 영장에 적시한 뇌물 성격의 이 8억은 실제로 기소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만큼 이 혐의 입증이 어렵고 그 과정 중에 뭐 처음엔 수표 4억과 현금 1억으로 받았다라고 하다가 뭐 현금 5억이다. 검찰도 약간 이 수사 과정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돈의 흐름을 쫓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뇌물과 정치 자금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지금 오고 가는 돈의 이 액수가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이라는 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해서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수수액입니다. 상당히 엄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서 규정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모으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비난 가능성 그리고 그 입법 취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형도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의구심은 유동규 씨로는 이게 뇌물로 본인이 수사한 내지는 뭐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정치자금으로 선택을 이른바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형이 다르다면 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김용 씨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이 높으면 그만큼 도주 우려도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정형이 높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하는 입장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는 어디에 썼는지 규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 자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걸 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하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최종 귀착지가 내가 아니다. 이 부분이 김용이라는 사람에게 흘러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느냐. 민주당이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었다. 그럼 정치 자금이 필요했고 이런 명목으로 뭐 수차례에 걸쳐서 어디에서 돈을 전달했다. 이 진술을 검찰로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퍼즐을 이 김용 씨 등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이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수사 협조를 대가로 좀 검찰이 봐주는 그런 플리바게닝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단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피의자들 조사를 입회하거나 검찰에서 하다 보면 이 검찰이 좀 주력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요 피의자일수록 더 이 진술을 좀 자백 취지로 받아내는 게 상당히 관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영장 청구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걸 수사의 하나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정들 우리가 이 다른 여죄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든지 이게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서 제도로 안착해 있진 않지만 최소한 수사 기법 내지는 피의자를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실제로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있고 뭐 구형량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피의자를 설득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풀어주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이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혹시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유동규 씨와 뭔가 검찰이 딜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했더니 검찰로서는 유동규라는 한 사람의 이런 사활을 걸 검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아무리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이 1심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2개월이고 2번 갱신을 해서 6개월까지만 인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수감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런 큰 범죄가 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왔느냐. 추가로 다른 여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 사람은 계속 이 수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면 또 발부받아서 그 기간이 연장됐던 겁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이런 절차를 거쳐서 1심 과정 중에 1년의 구속기간이 다 찼습니다. 다른 여죄까지 더해져서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정치자금법은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거를 원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재판부에 병합해달라, 합쳐달라, 그리고 구속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조치를 했다라는 게 어제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다른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대부분 혐의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보면 밈스라는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원본이냐 아니냐 이런 의견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다툴 부분이 좀 많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용 문서를 손상시켰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밈스에 있는 것이 하나의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뭐 월북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정보들 취합하고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이 원본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 관리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다면 다른 실무에서도 이렇게 지우는 것이 통상적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열람을 차단하거나 삭제함으로 인해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주체는 어디였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영장 실질 단계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서 또 다른 혐의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이 두 혐의 모두 이제 공무원이 피살된 게 그러니까 월북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거를 판단한 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혐의 중에 하나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 둘 다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범은 과실 규정이 따로 있어야 처벌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의를 갖고 있었을 것이냐. 지금 이 범죄의 명에서도 이 죄명에서도 알 수 있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겠습니까? 허위라는 건 본인이 최소한 이게 그릇됐다는 거,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짓 사실을 일부러 문서로까지 작성하게 했느냐. 월북이 아니다라거나 월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서욱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작성케 했다라는 이 요건 하나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욱 전 장관 측 등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SI 정보, 미국과 공유하는 여러 안보 정보들을 통해서 감청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충분했다. 그렇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역으로 이제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재판부가 이번 영장 심사나 뭐 기소가 됐을 때를 가정을 하더라도요. 그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장 단계에서는 법원이 범죄가 완전히 입증되기보다는 한 소명 정도를 보게 되고요. 사실 법원이 이 실체를 알기도 실제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봐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이 이 감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한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 어떻게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고 무슨 사실관계를 좀 새로 취득하게 됐는지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우 상세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용히 수사를 하고 있던 차에 감사원의 이런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이 당사자들 한 차례 정도밖에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는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일반 토의에 참석한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나기 직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Unarmed ROK civilian was killed by the DPRK military in the Yellow Sea in September 2020. We urge the DPRK to disclose all relevant information. 황 대사는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적용해 국경으로 가는 주민을 총살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전 만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거론하며 한국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주민을 사형에 처하기까지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Anyone found possessing or distributing media content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portedly faces imprisonment or even the death penalty. 악화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황 대사의 공개 발언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동참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지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올해는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와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남한의 핵무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만 미국은 기존에 약속한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인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은 밤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이들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다가 오후부터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동해안 지방에는 비 예보가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선서를 거부하고 의회에 대해서 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방사선거를 제도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급하게 열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 사실 특검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작 수사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작이라고 말할 근거가 아직은 뭐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지금 검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이제 체포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발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일단 지금 이제 자택, 김용 부원장의 자택, 거주지죠. 예.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아마 검찰의 그 수사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런 영장을 발부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법리적으로 예. 그건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교수님은 특검 제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형적인 물타기죠. 그러니까 특검을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후보 때는 여당의 후보였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현 권력이었기 때문에 예. 현 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었던 것이고 예.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말로는 뭐 오락가락 했습니다만 결국 특검을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 수사가 대장동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 지금 4명의 대장동 일당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이 바뀌고 새롭게 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 때 받았어야 될 특검이라면 진정성 있는 특검인데 네. 지금 이제 대선 때 오히려 특검을 안 받고 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제기됐던 상황에서 새롭게 지금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니까 다시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저는 특검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드루킹 특검, 뭐 최순실 특검, 뭐 이명박 사저 특검도 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이 수사가 정말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너무 이거 봐주기다. 너무 숨기는 게 많다라는 게 드러나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김용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인데 네. 특검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기 특검이 아니라 다시 물타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대선 때 너무나 많이 봤던 대자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했다는 것은 다 아시지만 태아 때 이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범죄자가 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시간 11시였고요. 11시 반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민생법안이라고 이름하여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가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이라도 더 되고 남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국민의힘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특검은 아직 지금 김용 부원장이 이제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따 밤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포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특검을 지금 갑자기 하자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아까 김 교수님 생각처럼 기본적으로 특검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주장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주장했다가 나중에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죠. 그게 대장동 사건이 워낙 이 대선에 하나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게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특검을 다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누가 거부한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때 처음에 특검을 요구했던 건 국민의힘이었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 민주당은 좀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이었다가 지금 부산저축은행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특검하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대선 때 거의 같은 단어들입니다. 예. 대자부 저도 떠올라요. 예. 화천대유도 그동안 좀 잊혀져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예. 그러니까 대선 때 봤던 대장동 사건이 다시 부활한 셈인데 대장동 사건에서는 여야가 워낙 성격이 달랐다, 그 주장이 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 지금 정치장을 받았다, 대선 자금이라는 걸 적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대선 자금을 받아서 이른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말이죠. 지난해 4월에서 8월 달에 민주당의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돈의 흐름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이 김용 부원장의 정치 자금 문제, 이른바 불법 정치 자금이죠. 예. 검찰의 체포영장에는 이른바 불법 정치 자금에 관련된 수사가 이제 들어간 거라고요. 이건. 다른 수사들은 계속 해왔었습니다만 예.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부터 특검을 한다는 건 이건 전 적어도 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검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국민적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게 검찰이 너무 불공정하게 한다, 이 수사를. 그리고 어느 쪽을 너무 봐주게 한다. 이런 여론이 어느 정도 되고 정치권에 그게 이슈가 됐을 땐 특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김용 부원장에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 수사의 초입이거든요. 예. 이거 바로 특검을 얘기하자는 건 이건 전 조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예. 나중에 가서 진짜 뭐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불공정하다면 특검할 수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 의혹이 있는데 왜 유독 야당과 관련된 것만 수사에 속도를 내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그 반박하는 논리가 바로 이제 형평성 이야기 아닙니까? 예.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뭐 224대 0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자체는 그냥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공세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사 다 했고 경찰이 다 불송치 혐의 없으로 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이야기 하는데 네. 장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판 다 받았고 기소됐고 구속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야 김건희 왜 조사 안 하지? 장모는 왜 봐주지? 그런 게 아니고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수사의 결과가 종결이 됐고 심지어 장모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구속까지 됐던 상황입니다. 예. 이미 다 종결이 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같이 물타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의 형평성에 저는 반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설사 공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삼는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치 지도자이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면
왜 나는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왜 저 사람도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을 왜 처벌 안 해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궁색한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나부터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태도 아닌가요? 제가 누차 계속 그 비유를 합니다만 신호등을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했어요. 저하고 최 교수님하고. 근데 저만 단속이 됐어요. 최 교수님 단속 안 됐고. 그럼 제가 최 교수님도 단속 안 했으니까 제가 과태료를 안 물고 저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걸린 건 걸린 거잖아요. 그 비유를 똑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형평성 논리는 형평성 자체의 문제 제기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의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치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힘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상설 특검도 있으니까 뭐 가능할 겁니다 아마. 가능한데 그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야지 이루어집니다. 당장 물론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하는 과정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은데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라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특검은 좀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주장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관점입니다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지난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 나올 때 측근이라고 하면 적어도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되는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란 말이에요. 최측근에게 지금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간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뭔가 국면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좀 있다가 정말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게 그야말로 여론화됐을 때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때 특검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적실성이 있지.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오늘 이제 발부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특검 얘기하면은 그게 이른바 그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시기적으로 지금 특검 주장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아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 자체,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결백하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작이라고 하고 뭐 계속적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과도한 그 말들을 뱉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2022년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우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어떤 우리가 공정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 이른바 김용 부원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도록 불도록 유동규를 협박하거나 뭐 폭행하거나 고문해가지고 진술을 얻어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들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습니까?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해준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법원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1970년대, 1960년대, 80년대 이른바 군사독재 시절에 정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갖은 고초와 탄압을 다 겪고 그 자행했던 군사독재를 떠올린다면 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2022년에 아무리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면 이걸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부인하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자기 방어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은 사실상 긴급성과 그 범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긴급하게 체포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진술과 증거와 자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야당에서 지금 계속 회유 압박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에 협조하면 유리하게 하는 거 피의자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플리바게닝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유동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그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던지고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사 검사가 이재명 대표나 또 김용 부원장이나 했던 그쪽에 불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협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거래를 했다. 플리바게닝이 일종의 거래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사상의
방식이 하나의 거래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뭐 제도화되진 않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이제 관행같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른 대상도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한테. 그때 검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함으로써 자기의 그 나중에 발 보고 잘 수 있겠어요. 왜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단 당장 1년 동안 구속돼 있었으니까 나와서 당장은 조심하겠습니다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수사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검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사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김영 부원장이 체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오비락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그것까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회유다 협박이다라고 무조건 주장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일단 같은 얘기입니다만 법원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 그걸 함부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정감사 기간에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또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자택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사무실 압수수색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수사의 기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같이 문외한도 아는데. 근데 마침 보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김영 부원장이 뭐 4월밖에 출근 안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검찰로서는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고 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거주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사무실 압수수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민주연구원이 마침 보니까 이게 민주당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라서 이걸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야당을 탄압한다라는 논리는 과거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임검사할 때인가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갈 문제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정치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야가 뭐 공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국감기간 중에 왜 야당을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법원이 그걸 알고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거부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건 법치를 거부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지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 국감기간인데 왜 들어오냐. 전 그건 맞죠. 민주연구원이 만약에 당사에 있지 않았으면 다른 데가 했겠죠. 근데 마침 당사안에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야당 탄압이다, 야당 당사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다 대신 해주셨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플리바게닝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수사 기법상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자주 하는 거고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사 독재 시절에 무슨 고문이나 폭행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플리바게닝을 회유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설득과 회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회유란 건 없는 사실을 불 수 있도록 정말 온갖 사실 심정적으로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재판을 받는 정도로 윗선이 감춰진 채로 수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유동규가 키맨인데 유동규가 입을 다물고 자기 윗선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장동 일당들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새로 팀을 짜서 새롭게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느냐.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기소된 내용으로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고 뇌물도 자기가 700억을 약속받은 게 돼 있고 그러면 유동규는 받은 것도 없는데 사실은 모든 걸 지금 덮어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윗선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 윗선은 누군지 다 짐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진술을 거부하고 윗선을 지켰던 것인데 플리바긴이란 뭐냐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몸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돈은 당신 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린 거고 심경의 변화를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유 협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이 실드를 치고 싶은 것이지 국민들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유 압박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정당을 침입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만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청와대 그다음에 작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김웅 의원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때문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다 받았었어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 그게 불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의원 회관 그다음에 사실은 국방부 본청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이 다 가능한 겁니다. 사법권이 다
그 통과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정당이라는 이유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과도한 지금 좀 너무나 과도하게 저는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좀 저는 제가 볼 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고 당사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당 안에서는 이제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좀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미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진즉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하고 저희 당 내에서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결백은 입증되어 왔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어제 신경민 전 의원도 서른 의원과 조금 비슷한 결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꽤 종류가 많잖아요. 이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뭘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법리와 증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될 것이고 어떤 사건은 기소가 못 될 것이고 기소가 안 되고 이럴 텐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실체적 진실이 아니냐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라는 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단지 거기 비판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은 다 주장들이에요. 대장동에 대한 것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수사가 많이 있었는데 별로 밝혀진 게 없다가 좀 약간 잠수한 면도 좀 있어요. 이따가 지금 김용 부원장의 그 이제 이른바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말이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좀 기다려봐야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2019년도에 조국 사태 꽤 된 일입니다만 전 그때가 민주당이 서서히 좀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진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조국 사태를 빼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뭐 조국 사태와 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과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른 의원이라든지 신경민 전 의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도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민주당 내에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정말 검찰 수사가 이상하다. 너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다. 그때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 당이 전부 나서가지고 압수수색 막고 우리나라에 성역은 없어요. 정당이 왜 성역입니까?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닌데. 전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라. 정의롭게 봐라. 단지 전 누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직은 적어도 검찰 수사라는 게 체포영장 발부된 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마냥 나무라거나 탄압이라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른 의원 같은 목소리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또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이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 의견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또 당대표 출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고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법 리스크 자체를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어쨌든 출마를 강행을 했고 또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선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오로지 자기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당내 주류가 친명계로 만들어져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 왜냐하면 명백한 진실이 드러나고 명백한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서른 의원은 뭐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첫 포문을 열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되고 또 실제로 정치자금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새로 드러나고 지금 뭐 정진상 저 부실장도 사실은 지금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어 있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구속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코앞에까지 지금 와서 범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은 저렇게 하루 이틀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플랜 B를 걱정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플랜 B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겉으로 꺼내는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예단하기 어렵죠. 수사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수사 속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 턱 밑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사실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 특히 대장동 사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뭐 거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단지 이제 반대로 대장동 사건의 그 실체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문제 없다라고 하면 완전히 탄력을 받는 거였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러면 정말 여권이 검찰이 정말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특검도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 뭐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려운데 대단히 위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화영 부지사 구속됐죠. 지금 김용 부원장 체포돼 있는 상태, 체포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 있고 정진상 실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실장도 마찬가지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다 관련된 분들 아닙니까? 최측근 중에 측근들이고 그렇다면 이 대표로서는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고 당이 특히 이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이 관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정당과 대표를 동일시하냐고요. 그건 민주당도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당을 탄압하거나 무슨 공권력이나 국가가 동원돼서 했다면 당연히 당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일단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방어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정치 현실이니까. 그게 과도해진다면 나중에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일반 출구 전략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을 좀 지켜본 다음에 정말 검찰이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때 얼마나 수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둬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갤럽 여론조사. 오늘은 정당 지지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권은 다음에 보고요. 정당 지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대 양당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아마 지금 이 정국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막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들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주에 또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이 민주당 전반에 대한 아마 지지도가 좀 떨어진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유지되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들은 외교안보적 이슈가 집권 여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도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치학에서 이제 안보 결집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외부의 어떤 적들이 생기거나 외부의 어떤 새로운 안보 위협이 생기면 집권 세력에게는 상당히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소폭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외교 안보적인 어떤 안보 결집 효과가 있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가 떨어진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난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NBS 여론조사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NBS 건가요? 30%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포인트가 오르면서요. 부정평가는 6%포인트가 내려왔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거고요. 잘하고 있다 27%, 잘 못하고 있다 65%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은 아까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5%나 하락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아까 MBS가 2% 올랐다고 하지만 큰 미세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갤럽 조사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27%, 20% 후반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30%를 진입을 못 하잖아요. 더 떨어지지 않는 건 뭐 다행이겠습니다만 여권으로서는. 근데 저렇게 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사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막 헷갈릴 정도로. 지금 뭐 대장동 사건 얘기 나눴습니다만 게다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있죠. 의혹 사건이 있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사법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쪽에 모두 다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고 양쪽에 다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무당층이 많더라고요. 무당층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중도층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당층 중에 제가 오늘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호남이랑 TK가 좀 무당층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일반적으로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TK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그 양쪽 정당이 그야말로 특정적인 우세 지역에서조차도 완전한 지지를 못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정치 자체가 국민들에게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가고 있고 불신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돋보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공식 행사를 좀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이제 참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또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친 과도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이 가야 될 그런 행사는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외에 뭐 과도하게 어떤 다른 개인적인 일정들을 만들어서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근의 추세대로 본다면 상당히 자제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혼자서 비공개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비공개 어떤 좀 더 낮고 어두운 지역을 가서 좀 스스로 표신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식의 좀 더 낮은 자세에서 표신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내조에 추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이 정도 수준. 왜냐하면 영부인이 분명히 있는데 영부인이 없다고 숨겨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업협회에 이어 관광업중앙회에서도 코로나19 사업과 관련해 수상한 수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추진한 수천만 원대 방역사업을 회장 아들 회사가 수익 계약 형태로 따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회는 가족 업체인지 모르고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옥입니다. 지난 1963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법인으로 오랜 세월 관광업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광상품 판매뿐 아니라 호텔 등급 결정이나 자격증 발급까지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여행 수용 태세 개선 사업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작년에는 방역 강화를 통해 관광업계를 돕겠다며 정부 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A씨의 아들 회사가 특혜성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사업계약 관련 자료를 보면 중앙회가 상반기 방역물품 제작 사업을 위해 B업체와 7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자는 중앙회 회장을 맡은 A씨의 아들이었습니다. A씨가 경영하는 호텔 지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들의 업체는 방역과는 무관한 목제품 도매업 회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건축 관련 자재를 유통하는 가족 회사에 국비 지원 사업을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회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방역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해당 가족 업체였다고 해명합니다. 이미 방역 물품을 거래해온 실적이 있었던 데다 가족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하는 거를 준비한 거를 알고 아마 중앙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내가 개입할 수도 없고. 문체부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몇 달 뒤 가족 기업이 수의 계약을 따낸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 같은 업체 해명을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20년도에 이제 저희 담당자들 판단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만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나간 보조금을 가족 기업에 건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진상 규명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특혜성 거래 자체까지 감안해야 하는 건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여름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을 하나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경찰청은 관련 예산을 20배 넘게 늘렸는데 총기 지급 확대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던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 한 자루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네, 여기가 바글바글하면 아주 힘든 데라. 이후 경찰청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먼저 매년 5,000정의 총기를 사서 5년 안에 1인 1총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권총 구입 예산도 올해보다 26배 늘린 38억 5천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각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미사용 권총은 이미 지구대와 파출소에 지급했습니다. 경찰도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1인 1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1인 1총기 지급을 위해서는 앞으로 19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흉악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총의 무게 때문에 기동력 차원에서도 손해인데다 총기 관리 책임의 부담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총기 사고의 위험도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올라온 경찰 자살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명 가운데 9명이 총기를 수단으로 선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총기 보급 확대보다는 테이저건과 가스총의 활용 범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총기에 대한 이런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 흉악범죄인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 조치와 빠른 대응이 더욱 절실한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가을 단풍철 야외 캠핑이나 차박 즐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난방기구를 꺼내는 일도 잦은데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이달 초 전북 무주 일가족 5명 사망사고,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선거 유세 버스 사망사고, 모두 보일러 배기관과 차량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차량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용 난로를 장시간 사용하자 수치가 점점 오릅니다. 텐트에서 사용하는 난방기는 더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냅니다. 새벽녘 날이 추워지니까 이렇게 난방기를 켜고 들어오는 우풍을 막기 위해서 텐트 문도 잠가야겠죠. 2시간 후 일산화탄소 수치는 5,000ppm을 넘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을 넘어 건강한 사람도 10분, 15분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게 되면 신체 혈액 속에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서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이나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최근 5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80명이 넘습니다. 차량이나 텐트 내부 공간이 작을수록 농도는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잠들기 좋게 난방기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더 장시간 일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선 될 수 있으면 난방기를 켜지 말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땐 무조건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감세한 발표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려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임명된 지 44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러스 총리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I recognis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트러스 총리는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줄어드는 세수에 따른 구체적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안만 발표해 금융시장 대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감세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임명한 지 38일 만에 재무장관을 경질해 정책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I met the former Chancellor earlier today. I was incredibly sorry to lose him. 그래도 야당은 물론 보수당에서조차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그제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도 물러났고 결국 트러스 총리 자신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취임 44일 만에 사임함으로써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집권 1년도 안 된 총리 교체는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최단명 총리는 19세기 초반 조지 캐닝으로 취임 119일 만에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의 상징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추앙하며 철의 여인을 꿈꿨지만 감세 정책 실패만으로 허망하게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시각 20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수력발전댐 폭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례 연설 동영상에서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카호우카 댐과 시설물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내일 폐막합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내일 선출되는 200명 남짓의 당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3년임을 확정짓고 폐막식 연설을 통해 향후 5년 정책 구상을 천명하게 됩니다. 또 시 주석의 핵심 지위와 사상을 당원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켜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 공원에도 하나둘씩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로 어제만큼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가 탁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경기와 인천,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주말인 내일까지도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울도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은 밤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동해안 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일요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반 또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단풍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